안녕하세요. 심수환의 그리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풍경 도로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릴 사진은 지난번에 하만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날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이 좋은 사진들이 많아서 제가 좀 킵해 두었다가 그림으로 벌써 몇 장을 그렸는데 오늘도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간지 오래돼서 장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 풍경이 참 예뻐서 그림으로 꼭 그려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장해 뒀던 거를 오늘 끄집어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조그만 정자가 연못 앞에 있고 주변에 숲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고즈넉한 풍경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그리는 수채화 풍경화와 풍경 드로잉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그걸 조금 구분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보통 이렇게 펜으로 그릴 때도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자신이 없으시면은 연필로 먼저 스케치를 해두고 다시 펜으로 입히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선을 아주 연하게 해서 전체적인 형태를 대략 잡아놓고 그림을 그려 들어가도 됩니다. 물론 자신이 있으신 분은 한 번만에 바로 그려도 되겠죠. 되게 이제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이 그림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림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그리기 위해서 어떤 룰이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그림을 그릴 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고 싶은 만큼, 그리고 싶은 방법대로 편하게 그리시는 게 더 좀 바람직해드리고, 바람직하고 저도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들처럼 이런 그림에 좀 익숙한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 참고가 되는 것은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한 고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참고를 하시되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그리고 싶은 대로 또는 그리고 싶은 만큼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다 보면은 조금 형태가 안 맞거나 어떤 다른 부분들이 좀 부정확하거나 이렇게 해도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리는 자체를 좀 즐기면서 편안하게 하시면은 그림 그리는 일이 더 재밌어지고, 또 그렇게 그리다 보면은 점차 그림을 더 익숙하게 그릴 수 있어서 나중에는 그런 오류가 줄어들고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그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용납하면서 그냥 그대로 즐기고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건물들 보면 이런 기아 지붕 같은 거 좀 그리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기울기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아집을 정확하게 잘 그린 방법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설명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려 나가는 중에
보시는 분들이 저런 부분들은 저렇게 해석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기아장에 지금 숫기와 순막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만 조금 정확하게 잡아주면은 그대로 연결을 해 들어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기아장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할 필요는 없고 중간에 이런 느낌들 군데군데 조금 해주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자, 여기도 보면은 막새가 이런 범주 내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주고, 이쪽 방향에서 보면은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면은 아까 오른쪽에는 순막새만 보여지고 앞막새는 안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순막새 사이로 이렇게 앞막새도 들어있죠. 그림을 잘 그린다 또는 사물을 잘 본다 하는 것의 근거에는 그림 그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물체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과학적인 사고 시각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막연히 보잖아요. 막연히 보는데 그림에서 보는 법이라는 것은 그림 그리는데 해석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구분해서 바라보는 법, 그거를 좀 이해하고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이 그림이 풍경 드로잉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수채화로 채색을 다 하고 할 것 같으면은 선을 진하게 넣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스케치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케치는 색칠을 하기 위해서 밑자리만 깔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드로잉에서는 반대로 색칠을 그렇게 자세히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으로 스케치, 이 드로잉을 최대한 좀 자세하게 만들어 들어가는 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무 그릴 자리를 빠뜨렸네요. 지금이라도 한번 그려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지우개가 있으면은 이 부분을 싹 지워버리면은 속이 편하겠지만은 펜이니까 지워낼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뭐 실수 안 하면은 또 안 하는 대로 좋겠지만은 또 실수를 해도 그냥 이런 거 뭐 좀 찝찝하긴 하지만은 그냥 두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지만은 한 그루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두 그루 있다 해서 반드시 두 그루 그릴 필요가 없고, 그림에서 한 그루 있는 게 더 멋있으면 한 그루만 그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두 그루 있어도 좋은데 귀찮거나 어떤 다른 사정이 있으면은 또 빼버릴 수도 있겠죠. 자, 명암을 이렇게 넣으니까 또 아까 나무하고 집하고 겹쳐져서 생겨지는 선들, 어색했던 것들이 좀 많이 가려지기도 하죠. 자, 생각난 김에 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선을 끌 때는 비교적 선이 반듯반듯한 편입니다. 지금 여기 뭐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훈련이 되어져서 선이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는 편인데, 이것도 좋지만은 그 드로잉에서 더 좋은 선들은 너무 반듯반듯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꾸불꾸불한 선, 가령 지금 그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선. 그래서 또 그 조금 선이 너무 안 맞으면은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겹쳐서 수정한 선, 이런 선들이 그림에서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우니까 너무 반듯반듯하게 끌려고 쓰지 마시고, 그러면은 오히려 좀 기계적이고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선을 천천히 긋고 약간 후들거리는 그 느낌을 즐기시는 게 드로잉을 좀 더 세련되게 멋있게 보여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너무 이렇게 나는 직선을 한 번만에 잘 못 긋는다. 어떻게 하면은 선을 반듯반듯하게 잘 끌 수 있을까?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생각하시고, 지금 끌 수 있는 선들도 좀 천천히 편안하게 그릴 수 있도록 하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림 그리는데 보통 이런 정자나 기와집을 그릴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난간에 부딪힐 만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난간입니다. 난간 중에서도 지금 난간의 옆에 이렇게 난간을 붙들고 있는 기둥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이게 어렵다기보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은 시간이 좀 걸려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야 돼서 좀 복잡해서 그렇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는데, 대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복잡하니까 어렵게 보여져서 피하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인 거는 패턴을 잘 살펴보십시오. 패턴을 보시고 그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굳이 사진을 안 봐도 저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가지면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난간의 모양이 얼추 나와졌습니다. 자, 나무 그릴 때도 이 꼬부랑선 있잖아요.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잘 해주시면은 나무를
그림을 효과적으로 그리는데, 표현을 내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저거는 꼬부랑선 그리는 것 자체를 좀 의도적으로 좀 연습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 꼬부랑선, 가령 예를 들어서 조그만 나무 또는 소나무, 큰 한렵수림, 이거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꼬부랑선을 좀 연습해 두시면은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희 이런 풀밭들은 일일이 풀을 하나하나 다 그려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사물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외곽을 나타내는 윤곽선입니다. 윤곽선만 그리면은 사물의 어떤 그 기본적인 정보, 구체적인 정보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정보 정도는 제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풀밭도 예를 들어서 이 전체가 풀밭 같으면은 여기가 일종의 이제 그 경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풀밭이 이쪽으로도 넘어가 있지만은 여기 한 단계 이제 끝나지잖아요. 그 다음에 연못하고 경계되어지는 이 부분,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가장 기본적인 이제 풀밭에 대한 정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를 비유를 하면은 한 학년 중에 이것 전체가 이제 한 학년을 표시하는 거예요. 한 학년 중에 이제 골이 생겨가지고 반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6학년 1반, 여기서부터는 6학년 2반, 이렇게 나누어지면은 점점 풀밭의 형태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정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아무것도 안 줬을 때는 그냥 빈 백지일 뿐인데, 외형을 윤곽선을 나누고 나니까 이제 최소한 6학년이라는 구분은 되어졌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반을 나누니까 조금 더 자세해지고, 보통 보면은 이 정도만 나타내주면은, 그림에서 줄 수 있는 정보들을 대다수를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 자세하게 넣어주면은, 이 그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자면은, 앞쪽이나 중요한 부분에 이런 풀을 몇 개 더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아까는 그 학년과 반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학년과 반을 이야기했으면은,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그 반에 몇 번 이름 누구, 윤개똥이,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다른 부분들도 다 똑같이, 저런, 윤개똥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반 아이들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이 풀밭을 다 그려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혹시 그동안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시고 풍경 수채화 그리는 것과 풍경 드로잉이 뭐가 다르냐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질 겁니다. 첫째, 현재까지 본 것 중에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은, 수채화에서는 선을 넣지 않잖아요. 그냥 간단한 스케치만 하고, 대부분 이제 색으로 나타냈습니다. 색으로 나타내니까,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덩어리를 나타내는 것, 특히 중요한 것, 명암을 변조해 들어간 것, 어떤 물체가 빛을 받아서 얼마만큼 밝고 어두운가, 거기에 따라서 색의 변화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지는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수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풍경을 그리지만은 드로잉에서는 그것을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하거든요. 어떻게 약하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펜으로 하니까 형태들이 펜이 이제
선이 진하고 뚜렷하니까 형태들이 거의 다 나와지잖아요. 이러니까 훨씬 더 간단하고, 색은 수채화만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색을 이제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명암을 생략하거나 넣더라도 간단하게 한두 단계만 넣고 만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풍경 드로잉에서는 색을 쓰는 것이 주가 아니고 선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색은 보조로 쓰여지면 충분해요. 대신에 수채화는 선을 거의 쓰지 않는 대신에 색과 명암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지면은 재밌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훈련이 많이 되어져야 가능한 일이고, 또 훈련이 되어지더라도 그릴 때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를 썩 이렇게 즐기지는 못하거든요. 그릴 때마다 도전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그림 배우시는 분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처럼 이제 그림을 좀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도 그렇게 그림이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제가 동영상에 이렇게 보여드릴 때는 저희들이 그림 그릴 때 보면은 상당히 쉬운 것처럼, 그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그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말 그대로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고, 그게 저희들한테 도전이 되는 수준 높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그리는 거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제 작업을 위해서 그린다면은 그것보다 훨씬 시간도 많이 걸리고, 훨씬 이제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도전적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채화는 도전하는 기쁨은 있지만은 크게 이렇게 재밌는, 즐길 수 있는 그림은 아니다. 대신에 이런 풍경 드로잉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좀 더 재밌고 직관적이라는 것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채화는 시간이 없고 너무 어려워서 배우지 못하시더라도 이 정도는 그릴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고 권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림을 그릴 때 이제 크로키라는 말하고 드로잉하고 조금 혼용해서 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두 가지 개념이 좀 다르지만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자주 이제 혼용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크로키가 드로잉 안에 들어가집니다. 크로키 자체가 드로잉 개념인데 크로키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좀 빨리 그린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속사화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리는 게 이제 크로키 개념인데, 드로잉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좀 빨리 그리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의 범주는 크로키보다 드로잉이 더 크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가 그리는 게 크로키이기도 하고 드로잉이기도 하고 이래서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똑같은 그림을 크로키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드로잉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많이 걸리지만은 드로잉이기도 하면서 이것도 크로키라고 할 수 있는 게 크로키가 뭐
반드시 뭐 1분, 2분 만에 그려야 크로키가 아니고, 이 그림을 그리는 것 중에서는 훨씬 빨리 지금 그리는 편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지금 이렇게 그리다 보면 한 2, 30분, 때로는 1시간 정도까지 걸릴 수 있겠지만은, 이걸 본격적으로 수채화로 그리거나 대생을 하거나 하려면은 또 몇 시간씩, 때로는 며칠씩 걸릴 수도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거를 뭐 1시간 이내, 한두 시간 이내, 뭐 몇십 분 이내에 이렇게 그린다면은 이것도 상대적으로 빠른 거죠. 그래서 크로키는 몇 분 안에 그려야 크로키다 이런 개념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장소나 아니면은 꼭 그 현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를 그리려고 할 때 가볍게 좀 빨리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크로키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똑같은 드로잉을.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크로키라거나 드로잉을 이야기하실 때도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헷갈리지 않고 좋을 겁니다. 자, 드로잉이기 때문에 선으로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자세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최대한 선으로 어떤 부분들, 느낌들을 최대한 많이 묘사를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다 보면은 그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그림 그리면서 너무 조급하게 어떤 사물을 빨리 그리려고 하시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처럼 이거를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얼른 후딱 해치우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그리는 자체를 즐기시면요, 그린 동안 시간 가는 것도 잘 못 느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동안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책 읽는 거하고 비슷해요. 처음에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글자를 한자 한자 읽으니까 글자는 눈에 들어오는데 뜻이 얼른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우리가 글자를 안 읽고 글의 내용을 문단으로 바로 전체를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글이 눈에 들어오는 것보다 글의 내용이, 줄거리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오른쪽 두뇌로 글을 읽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에 한참 빠져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새 밤을 꼴딱 새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글을 읽을 때는 왼쪽 두뇌 방식으로 읽다가 오른쪽 두뇌 방식으로 바뀌어지면서 그런 시간을 모르게 느껴지게 되는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림을 시작하고 하나하나 꺾고 이럴 때는 왼쪽 두뇌가 작용을 해가지고 복잡하기도 하고 막 어렵고 이러니까 그리면서 지겹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막 이렇게 점을 찍고 선을 긋고 하는데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림에서 이제 오른쪽 두뇌로 이제 시스템이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리는 동안 그 무아지경에 빠진다는 그 자체가 요즘 우리 유행하는 말로 하면 힐링을 하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두뇌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 복잡하게 넣으면 막 골치 아프게 짜증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넣는 일 자체를 좀 즐겨보십시오. 다른 비유를 하자면은 바느질 할 때, 바느질 처음에 시작하면은 한 땀 한 땀 해야 되는 게 복잡하고 지금 그림에서 선 하나하나 넣는 거하고 똑같이 성가신 일이 되어지겠지만은 그 바느질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바느질을 하는 자체에 빠져버리거든요. 무아지경이 된다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나무들 있는 거 굳이 뭐 그려줘도 되고 안 그려줘도 되고 하는데 나무 숲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그려 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그림 그리면은 무아지경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또 같은 자세로 계속 오랫동안 그리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깨, 목, 뭐 등, 온몸이 쑤시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그릴 때는 그걸 모르고 그려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 하면서 동영상 촬영할 때는 문제가 다르죠. 시간을 어느 정도 그려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신경 쓰니까 그림에 온전히 빠져지지를 못해요. 오히려 이렇게 자꾸 그 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깨고 그림 그리는데 온전히 집중 못하게 되는 이런 그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보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그림 그리는데만 온전히 이렇게 느낌을, 내 감정을 맡기고 한번 집중을 해 보시면은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비단 그림을 잘 그려서 잘 그려진 그림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만족해하는 거, 그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지만은 이렇게 그리는 과정 자체에서 느끼는 그런 기분 좋음, 편안함 이런 것들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훈련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꾸 연습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 그림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제가 가르치다 보면은 종종 어떤 문제에 부딪히느냐 하면은 배워서 아는 것과 스스로 익숙해져서 몸으로 체득을 해서 익숙해지는 것과는 좀 구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우시는 분들이 종종 보면은 체득에서 익숙해지는 부분까지도 배워서 알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보면 제가 좀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던데, 가르친다는 문제는 종종 그런 문제하고 부딪히더라고요. 어떤 거는 그 가르친다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떤 다른 경험들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이게 만들어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체험이나 체득의 경험을 대신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결국은 시간을 들여서 체험해 봐야 되고 그래서 체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조차도 몸으로는 안 하고 머리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결국은 욕심일 뿐이고 결국은 체득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할 때 가령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될 때는 시간을 들일 땐 들여야 되고 또 한두 장 그려서 되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이 그려서 연습을 해서 익숙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절대 배우는 것으로서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이때까지는 동영상을 만들 때
가능하면은 10분대에서 끝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보통 제가 촬영한 거를 3배속, 4배속 정도로 해서 빨리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은 시간 여유가 없어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그림에 들이는 시간과 똑같이 이 흐름에 같이 맞춰서 한번 보시라고 배속을 하지 않고 실시간 타이머로 그대로 녹화를 다 하겠습니다. 뭐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보실 때 빨리 보기로 돌려서 보시거나 또 넘겨 보실 수도 있겠죠. 보통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 그림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지금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은 지금 제가 그림 그리는 시간과 같은 시간으로 한번 시간을 들이면서 제 그리는 거를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 대략 그림의 기본적인 느낌은 다 나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뒤쪽에 어두운 부분을 좀 넣어 볼까요? 자, 이거는 왜 넣느냐 하면은 풀밭이 여기서 끝나고 여기 뒤에서부터 이제 언덕이나 이제 그 산이 시작되어지겠죠. 그 그림에서는 공간감이 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평면이 이 풀밭까지 가졌다가 저기서부터는 이제 수직으로 어떤 면이 구성되어지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단계 이제 꺾어주는 거죠. 그 꺾어져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암을 넣으면은 그런 느낌을 내기가 효과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색칠을 해 볼까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채화로 풍경 그릴 때와 지금 크로키나 드로잉 개념으로 그려서 가볍게 간단하게 색칠할 때 어떤 점이 다른지를 지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전에 제가 이제 그 기아 지붕을 그려서 수채화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제 제 영상을 이전부터 꾸준히 보셨다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들어가집니다. 자, 어두운 부분도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숲속에 있으니까 나무들 때문에 이렇게 그 지붕 위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전체적으로 밝은데 그래도 나무 그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늘들이 기아장 위에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느낌들을 이렇게 내주겠습니다.
자, 나무를 색칠하겠는데요. 그림 그리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물체에 대한 고정 개념의 색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무면은 나무색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게요. 지금 우리가 그 머릿속에 알고 있는 나무의 나무색은 고동색이죠. 그거는 지금 칠하고 있는 이 기둥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나무를 제재해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말려서 나타나는 그 나무 색깔이 고동색이지, 실제 자연 속에 있는 나무들은 그런 고동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색이냐 하면은 나무 따라 다 다르죠. 그리고 무슨 색이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게 이름을 짓는 이 순간 바로 개념적인 색깔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그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물의 색깔에 대해서 이름을 가지지 않는 것, 비개념적인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 나무도 청회색 톤이 들어가지고 이 나무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본, 눈에 이건 익숙한 나무인데 나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색깔이 이런 색깔의 나무입니다. 물론 고동색도 전혀 안 들어가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넣어줄 수 있겠고요. 기아 지붕 밑에도 어둡기를 이렇게 가볍게 넣어줍니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특히 서양화에서는 이렇게 명암이 참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로잉에서는 명암을 너무 구체적으로 주지는 않지만은 그게 상대적으로 숫자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안 준다는 거지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긴 하되 조금 가볍게 들어간다는 것이고, 수채화는 그 본격적으로 이 어둡기나 명암에 대한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풍경 드로잉에서는 어느 정도 나타내 주긴 해도 그것만큼 구체적으로 해줄 필요는 없다. 한 이 정도만 해줘도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다시 조금 더 진한 색을 추가해서 넣고요. 자, 아까 선만 넣었을 때보다 색을 넣으니까 물체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죠. 자, 반대편 기둥들도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오려고 하는지 비가 내리진 않고 바깥은 상당히 흐린데 모처럼 집에 앉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좀 편안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이렇게 기둥 밑에 그 난간 밑에 어두운 부분들 우리 보통 이제 탁탁 때려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은 입체감이 나지고 탁 구분이 되어지니까 재밌어요. 이쪽 나무들도 다 어둡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색으로 한번 다 칠해줘도 됩니다. 연못도 같이 칠해줄까요? 돌들의 느낌을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넣어 주시고요. 자, 재밌는 거는 그림 배우시는 분들이 물을 그릴 때 물의 짙은 색을 잘 못 넣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그 물은 우리가 투명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또 맑다 이런 관념이 있으니까 어둡게 넣으면은 물에다가 그 먹물을 쏟아 부어버리는 것처럼 탁하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진하게 잘 못 넣더라고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맑은 물을 표현하려면은 어둡거나 진한 색을 잘 넣어야 물이 맑아져요. 왜 그러느냐면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잖아요. 거울을 쳐다보면은 깨끗한 거울일수록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의 머리카락 색깔이 어떻게 보입니까? 검고 짙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그 거울이 깨끗하고 맑아서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거울에 김이 서려 있거나 때가 묻어서 뿌옇게 먼지가 묻어서 뿌옇게 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내 머리가 그만큼 새카맣게 보여지겠습니까? 안 보여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로 우리가 거울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것처럼 물도 맑고 깨끗한 물일수록 물에 비치는 물체들이 선명하게 보이려면 어두운 부분이나 짙은 부분들을 이렇게 짙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선명하고 깨끗한 물처럼 보여지는데 자꾸 우리 머릿속에 선입견 속에서는 그렇게 하면 물이 탁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넣지를 못하거든요. 안 넣고는 그림이 뭔가가 민숭민숭하고 덜 그린 것 같고 이러니까 다른 어떤 특단의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뭐 다른 고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얼마나 이제 그 짙은 부분을 과감하게 짙게 잘 넣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제가 그림 배우시는 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꼭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고정관념에서 얼마나 잘 탈피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는 능력도 결국은 생각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주제가 정자잖아요. 정자 지붕을 조금만 더 손을 대볼게요. 자,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림을 이때까지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저거밖에 못 그렸는데 저 뒤에 있는 풀밭이나 나무를 다 어떻게 할까 보시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이거를 한 번만에 이렇게 처리를 다 합니다. 지금 제가 애초부터 그림을 계획할 때부터 이 정자를 주제로 삼고 풀밭이나 숲은 전체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좀 자세하게 스케치를 했었고요. 풀밭은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너무 부분적으로 색칠할 필요 없이 전체를 이렇게 편안하게 덮어줍니다. 자, 밑에 풀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밭도 하나하나 색칠해 주려면 엄청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선으로 묘사를 다 해놨으니까 풀밭이란 느낌이 이미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색칠은 편안하게 전체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안 칠하고 전체적으로 느낌을 내줍니다. 또 하나 이렇게 그 풍경화일지라도 드로잉으로 그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림이 좀 가볍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깥에 그림을 화면 끝까지 다 색칠 안 하고 좀 남겨뒀죠. 그리고 밑부분에도 이렇게 덜 칠하고 이러면 그림이 좀 더 깔끔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빈 곳 없이 너무 완벽하게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화면의 바깥 부분, 테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안쪽 부분을 덜 칠하고 안 칠하고 남겨두시는 것도 그림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니까 꼭 그리실 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보십시오. 자, 이 정도 하고 색칠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되지만은 한 단계 정도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하면서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6학년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6학년 전체에서 반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풀밭의 느낌들을 좀 나타내 주면은 풀밭이 충분히 풍성하게 아까하고 좀 느낌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풀밭의 느낌이 충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기도 그렇게 좀 넣어줄까요? 약간 이렇게 진한 부분을 넣어두면은 상대적으로 처음 칠한 밝은 색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어둡고 좀 진한 부분이 뒤로 가 보여지는 효과를 나타내 줍니다. 뒤에 있는 나무도 명암을 조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나무니까 구태여 나무의 밝은 부분까지 색칠은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만 조금 표시해 주면은 나무의 입체감만 나지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 하면은 여기 있는 나무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도 나무가 한두 그루씩 이렇게 있겠죠. 자, 이제 거의 그림이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크로키는 조금 심심하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림을 찾아보면은 자꾸 비어있고 더 손대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근데 자꾸 이렇게 손대면은 그 신선한 맛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덜 그린 듯이 좀 손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자체로 그림을 끝내고 완성해야 신선도가 유지가 되어지는데 자꾸 사진하고 비교해서 뭔가를 더 넣고 좀 많이 찾아 넣으려고 하면은 완성도는 높아지는 반면에 그림의 신선한 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때에 손을 빨리 놓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한데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항상 좀 많이 넣는 편에 해당하는데 그런 거를 정말 가감하게 대범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삶의 태도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보고 또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던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대범하지는 못한 것 같죠. 하여튼 그거는 꼭 그림 잘 그리는 거하고 상관없이 저한테 그림 배우시는 분들에게도 보면은 아주 가감하게 그런 걸 잘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을 보면은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배우고 싶고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 더 이상 손대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그림 풍경 드로잉이죠. 하만에 있는 정자,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지난번에 제가 하만 여행 가서
봤던 풍경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 있는 정자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